자, 이미 도시화 현상을 인구 집적과 2025년에는 한국의 모든 도시들이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리고 수도 서울이 2030년만 30년 되면 메가시티에서 죄일이라는 내용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은 95년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도 다 잘 압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들이 전부 이런 지역 다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서울도 이미 960만, 70만 찍은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경기도만 인구가 늘어납니다. 21세기 도시평가하는 기준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한국의 도시들이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NO. 이제는 도시 재생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재생 관련해서 도시학회, 건축학계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한국의 인구 감소의 복합 위기, 의료, 국방, 교육, 도시정책이 모두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 건축학과 백진 교수가 하신 말씀인데, 주택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인구 감소를 감안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걸 제가 자료로 뽑아봤습니다. 도시화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 결국 도시화 문제가 출산의 문제고 돌봄의 문제고 인구 감소의 문제다라는 것은 부지의 사실입니다. 주택 부족, 집값 상승, 낡은 주택, 공장 매연, 공장 폐수, 범죄 발생률, 일자리 부족, 타가시설 부족 등 모든 문제가 도시 집적화 현상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일종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금도 성장 일변도의 도시 정책을 펴니다. 도시화 문제가 왜 돌봄 문제냐?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이고 주택난, 전세난 등의 문제이고 이에 따라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현상. 그래서 돌봄의 문제라고 저희는 등치를 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전상희 교수께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참담하게 실패했다. 지금까지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 400조 원 이르는 돈을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썼지만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2021년 0.81명, 올해는 0.767명으로 떨어져서 25만 명 안팎이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다 잘 압니다. 인구 소멸은 도시 소멸. 207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3,8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인구는 2025년 1천만 명을 밑돌아서 세계 27개 도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전부 주지의 사실이고 지금 인구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세계 인구는 늘어나지만 한국의 도시 인구는 점점 찍고 간다는 겁니다. 도시와 인구의 함수 관계. 안정적인 인구 구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러니까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바람에 해결될 기미가 1%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가 인구 절벽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인구 소멸, 도시 소멸, 지역 소멸,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는 인구 소멸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걸 잘 알 것입니다.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 학교 모든 여기 아마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계실 텐데 서울에서 먼 거리 순으로 벚꽃이 빨리 피는 순으로 도시가 소멸하고 학교가 문을 닫는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중고등학교가 이미 폐교된 곳이 수십 군데 이릅니다. 그 유명한 공항고등학교가 이미 폐교에 이를 정도로 세계 인구와 한국 인구를 비교하면 세계 인구는 2022년에 올해가 이렇게 80억 명이 되고 2040년에는 91억이 됩니다. 정점을 찍는 2070년에는 103억이 되지만 대한민국은 3,800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3,800만 명으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모든 게 안 돌아갑니다. 모든 게 안 돌아가요. 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 근대화 이후에 세계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의료, 연금, 병원, 돌봄 저희가 진짜 2040년만 돼도 대한민국이 5천만 명 밑으로 떨어집니다. 모든 일이 안 들어갑니다. 지방대 교수 자리가 위험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인구 전령 크리프가 이미 시작됩니다. 출생아 수가 80개월째 인구 33개월째 감소 주어두고 있고 400조를 쓴 나라 돈 결과가 그렇게 발생 인구 지진이 났는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기업이나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문제를 천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2305년이 되면 남자 2만 명, 여자 3만 명 정도 남게 될 것이다. 물론 인구 유입 정책을 펴지 않을 경우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2006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인구연구소에서 전망하는 추입니다. 머스크도 일조를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 이대로 출생률 가면 대다수는 머지않아 60대가 된다. 이렇게. 해탈도 자, 저는 이걸로 마치고 너무 심각해지면 안 되잖아요. 가벼운 질문 좀 받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로서 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데요. 굉장히 궁금한 게 이제 혼자 강의 들을 때 정말 단도직입 써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를 어떻게 바꿀까 불평은 어떻게 바꿀까 이러는데 애는 알아 한마디 하시는데 정말 명쾌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이 애를 낳으면 이제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 도시에서 키우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 도시 설계할 때 어떤 공간을 우리가 줘야지 이런 애를 낳는 도시 설계하실 때 제가 이제 생각을 해요. 이게 관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미친놈은 열정은 뭐냐? 제가 생각하는 열정은 이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을 쫓아다니거나 축구에 미치거나 야구에 미치거나 낚시에 미치면 저도 붕어 낚시에 좀 미쳐봤는데 하지 말아도 돼요. 자, 골프에 미쳐봤습니다.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도 골프장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밥 먹고 해야죠. 그런데 제 신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골프장에 가면 무조건 친다. 이게 미친놈들이에요. 이게 열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열정이 있으면 보여요. 아는 만큼 보이는데 도시를 재생을 해요. 그러면 공원을 짓고 이것저것 막 기반 시설 넣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놀이터, 그게 보육시설 아니어도 좋아요. 얘들이 맘 놓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학교 지을 때 도시에 빼곡히 해서 운동장을 이렇게 짓지 말고 운동장을 어떤 이유를 불구하고 잔디구장과 함께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아이들 가서 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도시 건축학계시니까 그걸 우기셔야 돼요. 왜냐면 당분간 앞으로 20년, 30년간은 한국이 아이들에 대한 제5대 정책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파트도 이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법으로 몇 세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꼭 보육시설을 만들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엄마가 딱 놔두면 한두 시간 동안 애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도그파크 있죠. 도그파크. 미국 가면 개 공원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개를 다 집어넣어요. 미국 사람들 보면 그럼 자기네끼리 계속 수다를 떨어요. 한두 시간. 거기서 개는 마음껏 짖고 지들끼리 노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 거냐. 아이들의 과잉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의 이 공간을 다치지 않은 공간을 꼭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만 오면 엄마가 거기를 보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놀고 엄마를 찾게 되고 하는 이 공간 제공이 꼭 필요한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답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바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지으면 1층. 원래 이 유치원관이 1층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희 회사도 만들라고 했더니 1층이 다른 데 들어갈 수가 안 되는데 그래서 1층은 로비를 크게 만들지 말아요. 로비에 가설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떠들고 아이들이 왁자지껄한 소리를 진짜 경외시할 게 아니라 존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인식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설계를 하러 오시면, 설계를 요청하러 오신 그 건물주나 그런 분들 오시면 우리 이제 다 그 일을 하시니까 얘기할 필요가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관찰이나 시행령 같은 것을 내야죠. 그 정치부 기자 하시고 네. 지금 사장님 하시는데 네. 근데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지구 인구가 80억 명을 찍었더라고요. 올해 다시 그리고 아까 그 표를 보니까 지구 인구는 계속 느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인구가 주는 만큼 외국에서 이민을 이렇게 받아서 우리 적정 인구를 좀 유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람들을 받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 뭐 교육적인 수준 이런 거가 차이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모으고 우리가 교육시켜가지고, 미국에도 이제 한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가면 뭐 영어 교육도 시키고 문화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이민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여자들이 애 낳는 게 참 싫은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좋게 만들기가. 자, 지금 이민을 하면 20세 이상이 들어옵니다. 이민 들어오면 20세 이상이다. 그러니까 일자리로서는 효용 가치가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일자리는 효용이 높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가 축사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변화를 적응시키는 과정 속에서 교육, 의료 모든 문제가 다 묶여있지 않습니까? 주택 문제까지. 그래서 인구 유입 정책을 통해서 이민 정책을 써서 노동력을 해결한다는 것은 맞는 정책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또 다른 파트 분야에 있어서는 아이가 필요한 세상이 됐어요. 아이가 필요한 나라가 됐다. 미국은 왜 됐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만 딱 대학을 통해서 끌어들여요. 그리고 멕시코, 이런 남미, 히스패닉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끌어들인 이원적인 정책을 써요. 미국은. 그래서 사회를 유지시키는 백인들과 주류 사회는 그들이 그대로 가져가요. 근데 우리 조선민족이 베타의식이 엄청 강합니다. 엄청 강해요. 그리고 이 뛰어난 민족이 교육력 이렇게 높고 이 뛰어난 민족 같은 사람을 최소한 영입을 거의 못해요. 지금 뭐냐면 그 이제 베트남이나 이제 중국이나 이쪽 이제 동남아에서 이제 여성들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이민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도 잘 적응이 안 돼요. 학교 가면 따돌림을 당하고 뭐하고 만나보면 너무나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특히 농촌에서는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도시에서는. 그래서 또 하나는 통일 정책이 있어요. 북한과. 근데 북한도 인구가 지금 그 적정을 찍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을 생각과 사고를 바뀌는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탈북민을 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있어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아이 낳고 출산 도는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냐고 하면 진짜 여성들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국가 문제다, 지자체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복합적으로 얽힌 고차원의 풀 수 없는 난제. 문제가 어렵고 어려울수록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단순 명쾌한 해법을 찾는 것이 가장 심플한 게 낫는 거, 그리고 모두가 돌봐주는 거 더불어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아이가 축복이고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책임진다, 아니면 지자체가 책임진다, 내 이웃이. 그 제가 이런 말입니다. 우리 50대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건강? 정리라고 하면 산도 둘로 해외로 갈 게 아니라 손자 손녀 키워주라.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언제까지? 오라수목 나흘 정도는 키워주고 사흘 정도는 내 아들 딸 부모가 키워줘라. 그렇게 키워주는, 그러니까 어느 세대인가는 한 제네레이션은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들은 이 50, 60, 이 세대들은 보면 부모의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
자식으로부터 효도 못 받는 최초의 세대라는 얘기를 우리가 옛날부터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우리 세대가 희생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부 얘기합니다. 격세 상속 증여해야 돼요. 아들, 딸에게 직접 상속 증여하지 말고 대를 걸면서 손자, 손녀에게 상속 증여하면 그 상속세, 증여세를 대폭 감면시켜줘라. 그러면 애를 낳자. 네, 특강을 해주신 김진호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강사님의 열정이 그냥 우리 플로어로 확 전달되는 게 느껴지네요. 평소에 질문이 없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막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 거 보면서 아, 이렇게 파워풀한 강사님이 계신가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특강을 마치고 매번 저희가 회원들 간의 친목 증진을 위해서 자기소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다 순으로 하는데 원래 3분이 계셨는데 오늘 2분이 못 오시고 1분만 모셔가지고 우리 김동근 대표님의 자기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간단히 하셨지만은 나오셔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질문을 좀 받으시고 하면서 서로 알아가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표이사면 회사 전체를 갖다가 다 전체의 대표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이사가 있고요. 저희 쪽에는 저희 포스코 ANC라는 조직이 모듈러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CM도 좀 크게 하고 있어요. 전체 직원은 한 1200명 되는데 저는 설계 쪽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별도로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신 바와 같이 저희 사무실은 포스코 타워가 송도에 있습니다. 포스코 송도에 가면 제일 높은 빌딩이 있거든요. 더이사냥처럼 생긴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24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서울 사무소도 설계 쪽은 이제 테헤란에 서울 사무소에 지금 현재 한 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와 서울 사무소를 주로 왔다 갔다 그리고 지금 분당에 있어서 거의 송도 갔다가 서울 갔다가 집에 갔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송도에서 본다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좀 거리가 되는 나라입니다. 네, 이거는 회사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개인적인 내용 넘겨주시면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 취미랄까 좀 관심사항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주로 저는 주말에 한 달에 한두 번 뭐 이 정도씩 전시 관람을 좀 자주 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가족과 한 2, 3주씩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여행을 좀 길게 하는 편이고요. 한때는 제가 공사 영업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술은 좀 곧잘 많이 마셨습니다. 좀 몸이 망가질 정도로. 근데 지금은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마시면 좀 많이 마시더라고요. 버릇이 나죠. 어디 가지 않아요. 얼마 전에 코로나19 걸려가지고 좀 오래 잘 피해 다니다가 좀 고생 좀 했고요. 한 20년 전부터 제가 시뮬라크라는 철학을 좀 좋아해서 이 세상이 이미지화되는 그런 초과실제라고 할까요? 하이퍼리얼 세상을 갖다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와 관련된 이미지나 미술 작품들 그리고 동영상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혹시 공감대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적어봤고요. 다음 보시면은 제 머리 스타일이 둘 다 짧은 사진 갖다 2개를 넣었는데요. 제가 머리를 갖다 6개월에 한 번씩 깎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깎기 때문에 지금 깎을 때가 거의 다 됐는데 자주 안 깎아서 머리를 깎으면 이발을 하게 되면은 좀 얼굴 인상이 많이 달라져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그렇게 늦게 오랜만에 한 번씩 깎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미용실에 가서 앉아있는 걸 워낙 싫어해서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많이 보기도 하고 해외 좋은 작품 전시가 있는지 계속 서치해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을 찾고도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작가들 위주로 이제 빛과 스틸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 작가들을 특히 더 좋아합니다. 올라프 엘리아슨이나 안토니 곰이나 이탈리아 에드워드 가르도 프레솔디나 최근에 최우남 작가 전시도 했었죠. 현대적인 지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내세우는 김윤철 작가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건축에서 디지털 미디어 아트도 어떻게든 접목해 보려고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블로그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건축을 갖다 잠깐 떠나 있을 때 그 건축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건축 소식을 나름대로 모아가지고 저것들을 아시는 분들한테 시민한테 공유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요즘 자료가 꽤 모였습니다. 그래도 아는 분들 몇십 명한테 보냈는데 그래도 한 3만 명까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보긴 하나 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그냥 관심 소식을 모아가지고 공유하는 작업이라서 혹시나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최근에는 양평에 땅도 하나 샀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을 했는데 제 집 하나는 지어야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땅부터 샀는데 얼마 전에 한 30평으로 설계를 해봤더니 공사비가 5억 넘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지금 당장은 짓지 말라고 다들 말리는 바람에 좀 짓는 시기를 갖다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력은 뭐 제일 처음에 유춘수 소장님 있던 이공건축에서 한 3년 반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포스코 AEC에서 22년 근무하다가 포스코로 가게 됐습니다. 한 5년 전쯤에 포스코로 가서 50주년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박원수 시장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사업을 접고 다시 AEC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한 30년 일을 했고 건축사는 99년에 땄습니다. 그리고 홍대에서 설계 강의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다 여러분들 많이 강의를 하셨겠지만 그리고 뭐 다들 많이들 하시지만 역할들을 갖다가 서울시 공공건축과부터 많은 일들을 갖다 역임하고 관련된 일들을 갖다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스코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스틸과 아까 작가들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다들 이 포항에 저 스페이스워크 아실 거예요. 저것도 제가 포스코에 있을 때 기획을 해가지고 작가 불러서 작품을 갖다가 만들게 됐었는데 그런 작품 만드는 것 뿐만 아니고 스틸과 건축과 연결을 해서 강건재가 건축에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기술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매년 강건재 기술교회를 제가 주관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최고위 과정 4회차 수업을 마치겠고요.